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원 대단원 4단원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물의 특성 중 하나인데요. 유전이란 바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물의 기본적인 특성인 유전이 바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로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전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란 무엇인지, 사람의 염색체와 핵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염색체란 무엇인가? 염색체는 바로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측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는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측이 되는 거고요. 그 분열 중인 세포에서 이렇게 리본처럼 생긴 형식으로 관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본처럼 생긴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이걸 확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실과 공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DNA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공처럼 되어 있는 것은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DNA 실가닥과 4개의 공처럼 생겨 있는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뉴클레오솜이 빼곡하게 뭉쳐있는 형태가 바로 염색체의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DNA라는 게 지금 이렇게 실처럼 묶여 있는데, DNA를 그래서 크게 확대를 해보면 DNA는 이렇게 이중의 나선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염기 서열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DNA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실처럼 이중 나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인산과 당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실처럼 나와 있는 것들이 염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하나의 구성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연결되게 되면서 길다란 이중 나선 구조인 DNA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DNA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DNA의 이 염기 서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라는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유전자들, 이 염기서열의 배열로 나타나게 되는 이 유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에 따라서 형질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DNA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측되는 염색체와는 달리 평상시에서 관측되는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염색사라고 하는 건데요. 염색사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형태의 눈에 보이게 관측되는 것과 달리 실처럼 풀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이 DNA 실들이 전부 다 풀어 헤쳐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염색체와 염색사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유전 정보를 다 통틀어서 유전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알아볼 거는 사람의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상동염색체는 기본적으로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면서 기능도 같이 하는 것들을 상동염색체 쌍이라고 하는데, 상동염색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두 개, 아버지 쪽과 모계, 어머니 쪽에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서 쌍을 이루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동염색체란 그런 거고요. 바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염색체라고 해서 우리가 성별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부르고, 성염색체, 성 결정에 관여를 하는, 성별을 결정하는 데 관여를 하게 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X염색체와 Y염색체, 이 두 가지의 염색체들이 바로 성별을 결정짓는 성염색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핵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색상은 뭐냐면 하나의 세포 속에 든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밑에 예시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염색체가 6개가 총 존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갖게 한 염색체들이 바로 상동염색체입니다. 즉 상동염색체가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EN이라고 붙여줍니다. 앞에 2. 그리고 EN은 6개, 총 염색체가 6개가 있기 때문에 EN은 6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바로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룰 때는 E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세포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3개가 있고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죠. 그럴 때에는 앞에 2 없이 그냥 N은 3.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하나씩 있을 때는 EN이 아니라 그냥 N. 그래서 N은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생식세포의 경우입니다. 아주 다음에 설명드릴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는 체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핵상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핵형, 핵상과 핵형은 다른 개념입니다. 핵형의 경우에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등의 외형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가 염색체를 늘어놓고 봤을 때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그리고 수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핵형입니다. 핵형의 경우에는 이 염색체 수, 모양,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종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염색체 수가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염색체의 크기나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핵형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종일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 성염색체 때문에. 성별이 다르게 되면 성염색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별이 다르면 핵형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핵형을 알아보는 걸 바로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나와있듯이 성별, 성염색체를 통해 성별을 알 수가 있고, 염색체 수, 그리고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염색체 수나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염색체 이상 유전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전병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알아보고 이제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특성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완자체 페이지 179쪽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의 염색체는 핵상이 2N은 46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2N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한테서 내려오는 그 상동염색체들이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N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총 합쳐서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핵상은 2N은 46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 상동염색체를 전부 다 모아서 1번부터 22번까지 쌍을 쭉 이루게 되면은 그것들은 모두 남자냐 여자냐 성에 대해서 상관없이 존재하는 상염색체의 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염색체는 여자와 남자가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자는 XX 그리고 남자는 XY. 보시면 X의 경우에는 여자나 남자나 모두 존재하게 되지만 Y의 경우에는 남자한테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Y 염색체가 남자라고 하는 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남자의 XY 염색체 역시 상동 염색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X와 Y는 크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X와 Y는 같은 기능을 하고 나중에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서로 분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상동 염색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동 염색체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의 염색체를 보게 되면 여자는 2N은 44 이게 상염색체 그리고 플러스 XX 이것은 바로 성염색체 남자의 경우에는 2N은 44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플러스 XY 성염색체 이렇게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염색 분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은 동원체 부분이 연결된 각각의 염색체의 가닥을 의미합니다. 동원체가 뭐냐 하면 바로 동원체는 여기 이쪽에 염색체 보시면 가운데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동원체인데요. 동원체가 이렇게 생성되는 이유는 나중에 세포 분열을 할 때 방추사가 불러붙는 부분입니다. 방추사가 결합하는 부분. 방추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동원체에 딱 들어가서 이 각각의 염색 분체를 양쪽으로 끌어당겨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바로 DNA의 복제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전처럼 염색체가 풀어져 있는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던 이 유전 물질이 바로 복제를 일으켜서 DNA의 복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정보가 두 가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처럼 풀어져 있는 것들이 응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나타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염색 분체는 DNA의 복제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 각각의 염색 분체에 들어가 있는 유전 물질은 똑같습니다. 복제라는 특징 때문에
각각의 염색 분체의 유전물질, 유전자는 분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염색 분체가 어떻게 분리되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느냐면 처음에 모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위에 핵막, 이걸 핵막이라고 하는데 핵막에 둘러싸여 있는 채 이렇게 실처럼 DNA가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DNA의 복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복제되어 있던 DNA 두 가닥이 응축을 해서 흔히 아는 염색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 두 개 각각이 염색 분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던 핵막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핵막이 사라져야지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서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한쪽 염색 분체는 이쪽으로, 다른 한쪽 염색 분체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염색 분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딸 세포 둘은 유전 물질이 어떨까요? 유전자가 어떨까요? 바로 모세포에 있는 세포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세포와 분열되어서 나온 딸 세포의 DNA, 유전자가 모두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복제 과정을 거쳐서 염색 분체를 만들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염색 분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상동염색체와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상동염색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개와 무게에서 내려오는 두 개와 무게에서 하나씩 내려와서 쌍을 이룬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는 그렇고 대립유전자라는 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가 어떻게 염색체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DNA 염기 서열, 즉 여기 있는 이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의 염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요 실에서 한 가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실의 한 가닥. 그렇다면 요 실의 한 가닥은 결국 뭐가 되느냐? 염색체의 요 한 부분, 일부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다? 염색체의 일부분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대립유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형질이 있으면 그거에 대립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바로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특징은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립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똑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털 한 가지 형질, 털 색깔. 그러면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건 털 색깔인데
하얀 털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검은 털 색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털 색깔에 대한 유전자를 나타내는 게 대립형질이고 이게 바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면 예를 들어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북에서 물려받은 상동염색체, 북에서 물려받은 염색체고 이쪽이 목에서 물려받은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 같은 위치에 있는 A와 A, 그리고 B와 B, C와 C, D와 D, E와 E 이 관계들이 바로 대립 유전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대립 유전자의 경우 여기 라지 A처럼 같은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라지 B, 스몰 b처럼 다른 유전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부계에서 하나, 모계에서 하나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대립 유전자와 같은 경우를 동형적합성, 그래서 라지 같이 같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동형적합성, 그리고 다를 수도 있는 경우에는 이형적합성이라고 해서 라지 B와 스몰 b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형적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형적합성 그리고 이형적합성 같은 분류로 C의 경우에는 동형적합성이 되겠고요. D의 경우에는 이형적합성, E의 경우에도 이형적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동염색체는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 염색 분체에서 본 것처럼 DNA에 복제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자, DNA 복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염색 분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염색 분체가 생겨났어요. 염색 분체끼리의 경우 염색 분체에 각각에 있는 이 유전자 똑같은 자리들은 모두 어떻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 복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염색 분체의 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자들은 전부 동일해요. 이게 바로 염색 분체와 상동염색체의 차이고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염색 분체끼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동염색체끼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같거나 다르거나 이거를 이용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자손이 만들어질 때 유전적인 다양성이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유전이 어떻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를 연구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유전의 원리에서 염색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